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먼저 신문 3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호남 민심 잡기. 자, 여야 할 것 없이 오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광주로 내려갑니다. 신문 펼쳐보겠습니다. 5.18 기념식의 여야 총집결, 총선 1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자, 일단 여권은 국회의원 전원이 광주행 KTX를 타고 참석을 합니다. 김재원 5.18 논란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전원 다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야권도 지도부가 어제부터 내려가 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찾아서 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소식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자, 뒷북재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수수방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사와 징계에 미적거리고 탈당도 미온하다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류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12일 만에 제소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잠시 뒤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일가족 어선 귀순했다. 자, 북한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소식이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두 일가족이 6일 밤 서해 NNL 넘어서 어선 타고 귀순했다. 아이들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알려져 있고 귀순 의사를 밝혔다. 좀 뒤늦게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일가족 어선 귀순했고요.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아마 식량난 때문에 귀순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인 이유도 아마 강제 북송의 어떤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귀순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죠. 자, 오늘 첫 소식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관련된 저희 TV조선의 단독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작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김남국 의원의 이상 거래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자, 검찰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에서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권세진 기자님, 우선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이상 거래로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예, 2022년 1월에 이제 빗썸에서 업비트로 옮겨진 금액이 있습니다. 네? 그 업비트에서 또 다른 지갑으로 옮겨진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한 위믹스 한 60만여 개, 40억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근데 거래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1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나타났는데 4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옮겨진 거죠.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이것은 좀 이상 거래에 가깝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업비트가 김남국 의원에게 이 40억 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소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김 의원이 이제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으로 벌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4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한 10억 원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30억 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이제 FIU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밝혀지게 된 것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이게 정치자금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그런 차원에서 검찰도 이 30억 원은 부정한 정치자금, 범죄 수익 은닉 이런 쪽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 애시당초에 김남국 의원이 그 가상화폐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하고 네. 보유했던 가상화폐의 그 개수하고 값어치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 9억 8천여만 원으로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위믹스라는 코인을 한때 80만 개 내지는 최대 127만 개까지 보유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도저히 그 코인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 시장에서 매수했다고 보기엔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억 8천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개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상장 전에 비상장일 때 대량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싸게 아니면 거의 무상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소위 에어드랍이라는 이렇게 무상으로 뿌리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무슨 기업에서 판촉 활동할 때 계좌 개설하거나 가입하면 커피 쿠폰 드려요. 요 정도의 몇천 원, 많아야 1, 2만 원
정도의 그거를 무상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지 위믹스 뭐 몇십만 개를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한때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리퀴더티 프로바이더 역할까지 김남국 의원이 했다고 하니까 표현 그대로 이거는 국회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게 아니고 코인 업자가 국회의원이 된 거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죠.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게 실렸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매매 코인 최소 41종, 41종의 매매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15개의 코인이 P2E,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임과 관련돼 있는 코인 종목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콩 코인이라는 게 어제 새로 드러났는데 매수 사흘 만에 153%나 폭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800원대에 김 의원이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3일 만에 153% 급증한 17,000원대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마블엑스, 잼허브라는 것도 100회 이상, 200회에 육박할 정도로 거래가 자주 있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뭐 내부 정보 사용한 적 없다, 뭐 그럴 기회도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 버는 코인인 게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의원의 매수 직후 급등하는 모양새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자발적인 이익 공동체의 참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메타콩즈의 경영진이 이제 구 경영진을 겨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메타콩즈를 김남국 의원이 사가지고 한 또 3배인가 뭐 뛰었고 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부 정보 없이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그러면 내부 정보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내부 정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박성준 의원님 뭐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핵심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검찰 뭐 우리 김용남도 검찰 출신인데 가장 중요한 게 불법성에 대한 걸 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부 정보라든가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네. 불법성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할 텐데 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이제 하도 민주당 의원들 김남국 의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호막이라다가 방어적인 말을 하면은 저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김남국 의원 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9억 8천만 원 이제 팔아서 회수하고 지금 네. 코인이 한 8, 9억 정도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자금 출처라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 내용이 돈이 이제 흐름이 맞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불법성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돈이 이제 만약에 그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방송국 생활하기 전에 얘네 증권회사를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 증권회사 2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핵심은 뭐냐면 요새 주가 조작이나 이런 범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 내부 정보를 알았다고 하면은 그 시점에 알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서로 내부 정보를 알면. 그래서 파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이 매매 횟수를 보면은 내부 정보를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누군가 정보를 줘서 이거를 이 시점에는 사고 어느 시점에서는 팔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맥락인 거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매도를 했을 경우에 자기가 현금 회수를 했느냐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회수한 이후에는 제가 보면은 내려와서 남아있는 게 한 8, 9억밖에 안 된다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내부 정보를 몰랐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거는.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얘기한 걸 보면 자기는 내부 정보도 몰랐고 그 코인 업체에 있는 사람은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검찰에 다시 한번 또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의원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박성준 의원께서는 내부 정보를 아마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뭐냐면 알았으면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요번에 SG 증권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면은 처음부터 쭉 사갖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매매에 있어서 정보를 알았을 경우 이렇게 매매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거. 기본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검찰에 조사하면 나오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뭐 사실 여기서 논의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내 진상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걸로 네. 밝혀지고 네. 있어서 이미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본인이 제일 처음에 얘기하기는 제가 조사를 자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그 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낸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김남국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5월 5일부터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전문가들, 아까 위정현 씨 같은, 심지어는 그 이재명 대표의 캠프에 있었던 분이 나와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라고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했는데도 그냥 발표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그 취재를 통해서 밝혀낸 것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입으로 밝히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위원회가 밝혀낸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냐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본인 거니까 본인이 거래소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간단하게 모든 게 풀립니다. 근데 진상조사 한다고 그래놓고서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갑자기 탈당을 해버리고 탈당했으니까 우린 진상조사 못한다. 그랬다가 여론이 빗발치니까 진상조사 다시 하겠다. 그러다가 다시 윤리위에 제출했으니까 우리가 진상조사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당은 계속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도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 뭔가 진실을 드러낸 것들이 제가 알기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건 무슨 검찰 탄압이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하든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든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있어서 이상한 점은 주식에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우량주는 단 한 주도 없고 소위 작전주라고 소문난 주식만 수십억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인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그 논의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소위 메이저 코인은 없어요. 그리고 작전주 막 수배씩 올랐다가 급락하고 이런 가격 변동이 대단히 큰 것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신고한 그 금액의 몇 배 내지는 10배 가치의 그런 잡코인만 잔뜩 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막 이 가치도 요동을 치는 네. 코인들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코인 거래는 정상적이지 않게 생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부 정보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검찰 수사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지난 월요일 이후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으로 손꼽히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지시했습니다. 신문 보시죠. 자, 눈치 보던 민주당 국회 윤리위에 결국 김남국 의원을 제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야당의 조사단은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고요. 그리고 혹시 일각에서는 이 윤리위 제소가 시간 벌기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려 기관과 윤리 특위 자문위원회 활동 등 여러 기관들을 포함하면 최장 80일 동안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윤리위 제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국민의힘도 윤리위를 제소했기 때문에 뭐 시간 벌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제가 이제 그 윤리 제소를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네.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크게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법적인 부분은 검찰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상조사팀과 우리 당의 이제 윤리감찰단이라고 있는 건데 네. 그건 진상조사팀에 우리 의원들이 이제 전문가들이었어요. 홍성국 의원이라든가 이용우 의원이라든가 다 왜 그러냐 금융 전문가들이었거든요. 김한규 의원은 이제 변호사로서 그쪽 전문가였고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아까 우리 김종혁 의원께서 여러 지적을 했는데 양도 많고 조사의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 자체의 매매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자체가 조사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조사위원들도 이제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윤리감찰단 부분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은 상임위에서 거래한 걸 김남국 의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소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당에서는 원래 진상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당은 원래 공당이니까 절차적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국회 윤리위원회 이제 제소를 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 김남국 의원이 이걸 인정했고 또 검찰의 수사는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공적인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공당의 채널도 있지만 네.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소를 해서 규명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야당도 윤리위원회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윤리 제소가 이 시점에 맞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죠. 예. 저는 그 윤리 제소가 그 본질적인 핵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그 김남국 의원이 윤리적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 상임위 시간에 이태원 참사 보고받으면서 그리고 한동훈 장관 청문회 하면서 코인 거래를 뭐 밖에 나가서 했는지 화장실에 가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거래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 됐다고, 그것이 국회의원의 윤리 책무에 부합한다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에 넘기든 안 넘기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과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범죄 의혹, 이게 자금 출처가 어디냐, 그리고 내부 정보를 네. 이용한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명하는 게 먼저고, 네. 그런 걸 규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료를 공개를 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윤리위로 넘겼는데, 윤리위 넘기는 건 당연히 넘겨야 되죠. 하지만 네. 윤리위에서 제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제명은 무슨 제명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리고 39건이나 되는 건수가 있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리다가 네. 갑자기 이걸 놓고 열리면 보나마나 여야가 모여갖고 야 니네 거 태영호 거부터 먼저 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라면서 공방을 지대하게 벌이다가 또 몇 달 지나갈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시 잊혀질 것이고 다른 사건이 터져 나올 거고, 그런 거 노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질을 자꾸만 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리 넘어갔냐 안 넘어갔느냐, 이분이 뭐 윤리에서 제명을 할 것이냐 징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범죄가 뭔지가 이분이 한 내용이 정확히 밝혀져야지 거기에 근거해서 처벌을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김정희 의원님께서 하는 게 조금 그 이제 법적인 측면하고 윤리적인 측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법적인 문제 얘기하는 것은 자금 출처라든가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그 돈의 용도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부 정보라든가, 이것은 사실은 국회에서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김남국 의원이 당연히 책임지는 거고,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양측면인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인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인은 국민 앞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런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김남국 의원이 정치적인 생명에 있어서 내년에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실제 다시 복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 안에서는 그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미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적인 루트를 진행하는 거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윤리위원회 진행,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윤리 제소로 일종의 그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안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검찰도 아니고 김남국 의원 본인입니다. 그러면 탈당계를 내겠다고 할 때 그 탈당을 받아주지 말고 네. 애초에 본인 설명하고 지금 이루어진 코인 거래가 전혀 금액적으로 맞지 않으니 이 애초에 위믹스를 취득한 자금의 원천을 소명을 해라.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이걸 제대로 소명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힘을 합쳐서 제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원 제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명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에게 강하게 소명 자료를 확실하게 내고 그다음 탈당 여부를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탈당계 덜컥
받아주고 더불어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서 우린 모르겠고 못하겠고 윤리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좀 무책임해 보입니다. 아니 이거는 여당의 전 의원으로서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공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질타하고 질책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책임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까지 다 지적을 하는 가운데서 온몸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당이? 그런 면에서는 저는 책임 회피할래야 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이것은. 그런데 사실 윤리특위에서 이제 여야가 지금 입장이 다르잖아요. 네. 여당은 빨리 이렇게 좀 여야 간사끼리 합의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절차가 다 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절차는 다 지켜야 된다. 아까 한 80일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 김남국 의원은 많은 의혹 중에서 이 윤리위에 제소되는 이 내용은 사실 그냥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좀 국민들의 그 감정을 좀 건드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 문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금 출처, 내부 정보 거기다가 이해 충돌 방지에 어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사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가상자산 관리나 뭐 아니면 게임산업진흥법이나 소득세법 관련한 데 다 이제 이름을 올렸다는 것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좀 반성을 하고 그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빼고 상임위 시간에 뭐 코인을 거래를 했다 쉬는 시간에 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 그나마 또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해결하겠다 우리가 그냥 국민을 위해서 이제 이거 하겠다 국민 감정을 좀 이해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다 이제 뭐 절차를 지켜서 하겠다 이런 것이 좀 더 좀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법적인 문제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고요. 윤리적인 문제라도 좀 빨리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걸 또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지금 지도부를 향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을 향한 어떤 대응책들이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좀 시간을 끌었다라는 지적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심지어 조국 사태라는 민주당 내에서는 다소 좀 금기시되는 그런 단어까지 꺼내들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사태하고 약간 양상은 비슷한데 네.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은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맞질 않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보다도 더 민주당에는 악성이라는 거죠. 지금 이 전 더 안 문제가. 좋다고 봐요. 조국 사태하고 김남국 의원 문제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적인 어떤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 이런 예.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이 드신 회초리를 세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런 재신임 문제를 당내부터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아마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자, 김영남 의원님, 조국 사태, 우리 이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벌써 한 3년을 훌쩍 넘은 것 같은데. 2019년 가을이었죠. 그러니까요. 여름 네. 가을. 예. 그때 어마어마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사태랑 김남국 사태를 거의 동일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2019년 여름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부터 각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초에 광화문에 그야말로 100만 명이 모였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을 대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세를 보면 그 조국 사태 때도 그렇게 전국이 들끓었는데 6개월 이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도 대충 덮고 이렇게 뭉개고 가다 보면 내년 총선에도 또 다른 이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또 느껴집니다. 네. 물론 조국 사태에서는 쟁점이 여러 가지였어요.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 그리고 공직자로 있으면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재산 형성을
기획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있었습니다만 네. 김남국 의원은 단기간 내에 국회의원이 보여줄 수 없는 행태 여러 가지 이 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그 김남국 의원 하면 왜 해프닝이 많았잖아요. 네. 뭐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이모 교수 했는데 그게 이모 교수를 그 어머니의 그 여자 형제로 착각해갖고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오스트리아하고 호주를 헷갈린 것부터 해서 많은데 이게 코인이 불거지면서 왜 저럴까가 의문이 해소된 거죠. 그런 이게 지적들이 코인에 있었죠. 정신 팔려 네. 있으니까 이게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상임위 들어오고 회의에 참석했구나.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 내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2019년 가을보다 네. 더 강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사태, 김남국 사태, 어쨌든 민주당을 건너야 하는, 민주당이 건너야 하는 그런 큰 강이 돼버렸는데 김남국 의원도 사실 과거 조국 키즈로 불리면서 조국수호 집회를 이끌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닌 동안 대학원 다닌 동안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수강 신청까지 2번을 했었어요. 나중에 교수님 청강을 해도 될까요? 아유, 반영합니다. 우리 따로 풉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자, 김남국 의원, 조국 전 장관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강조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 되는 발판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내로남불이라는 건 두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고 네. 조국 전 장관은 위선이라는 컨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김남국 씨는 위악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난이 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나는 굉장히 가난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위선과 위악에 대비되는 컨셉이 있고 그리고 저는 김남국 의원을 보면 굉장히 정치하고 아주 치밀한 정치인이다. 어리버리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조국 키즈, 조국을 끌어들이면서 정치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젊은 청년들에게 가난을 연출을 하면서 후원금 1위가 됐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또 핵심 측근으로 그 부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코인을 통해서 거의 0.00 몇 %에 해당한다는 그 청년 갑부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굉장히 간단한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어이가 없는 건 아니 국회의원은 투기를 막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투기를 막아야 될 위치가 그 책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들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민주당에서 과거 김모 의원 뭐 알고 봤더니 그 폭등했을 때 봤더니 뭐 주택이 뭐 굉장히 많은 여러 채를 갖고 있다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의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인에 대해서도 결국 코인이 폭등을 하면 그 자기는 거기서 뭐 떼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 투기성 거래를 입법을 하고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거기에 가담해서 네. 그걸 남들 모르게 어마어마한 그런 떼돈을 벌고 있었다.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요소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진짜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이제 좀 그런 뭐랄까 이건 좀 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내로남불이나 위선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종인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을 평가하면서 어리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방송 용어로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소 다부진 모습을 그동안 볼 수 없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번 코인 사태를 통해서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봤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해하고 뭐 그렇게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 조국 전 장관을 따랐던 만큼 코인 사태에 대처하는 모습도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모습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모습 이어서 보겠습니다.
금융 정보라고 하는 민감한 정보가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터져 나온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누가 준 거죠? 전 참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조 전 장관과 김남국 의원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렇게 대응하는 모습은 권선영 기자님도 보시기엔 좀 상당히 닮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뭐 처음부터 이 김남국 의원이 조국 백서라는 것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사실 그분의 뭐 인생을 좀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이제 따라다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통점도 있는 게 좀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두 분의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중적 그 감성을 건드리면 더 리스크가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모습도 좀 닮아 있다는 거.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자기가 코인이 이렇게 의혹이 나온 게 한동훈 장관 때문이다. 이것은 저도 처음에 보면서 되게 진짜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은 검찰 본인들도 솔직히 법조인이고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본인들의 이제 지지층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열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분이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의원을 따라다니면서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처신이 자꾸 다른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려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민주당의 일부 의원 정치인들의 조금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여전한데요.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개 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대개 7분 내지는 5분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대개 밖에 나와서 자기 볼 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동료 의원들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예. 행위고 뭐 비판받아 마땅하죠.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정말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본인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죠. 잘못은 했는데 비판받아 마땅할 일을 하긴 했는데 박성준 의원님, 의원들이 대부분 5분 내지 7분 정도 발언하고 나면은 자기 일 보는 거니까 자기 일 보는 와중에 잠깐 했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하는 것 같아요. 맥락은 정성호 의원이 그런 어떤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발언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다 공직에서 있었던 분들 다 나오시는데 참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할 때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막강하고 막중하고 엄중하고 또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들이 뽑아준 민의의 대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경제 활동이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그만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적절했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의 전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품격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윤리적인 부분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누가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도 하고 윤리 제소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정성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치적 책임,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당 밖에서는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지금 이틀에 걸쳐서 신당 창당을 해서라도 김남국 의원을 기필코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겠다. 물론 나온 건 아니지만 재선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당이라고 하니까 난리가 나서 떠드는데 저는 이미 언론에 너무나 저는 많은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신당이라는 말에 저렇게 길길이 뛰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들이 길길이 뛰는 거 보니까 야 이게 길인갑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 한편으로는. 이게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왜 이렇게 펄펄 뛰겠어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아킬레스 건일지도 모르겠다? 자,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단 사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김남국은 제 돈으로 투자한 것,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누구든 욕망이 없는 자, 김남국에게 돌을 던져라.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는가라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소속의 한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만 들어보면 정의구현사재단이 아니고 불의구현사재단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 돈인지가 불확실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주식 팔아서 번 돈으로 코인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이 재산 공개한 거 보면 주식 판 돈은 고스란히 예금 증가액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 돈으로 투자했는지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럽고 뭐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행동은 전혀 아닌데 이걸 또 자기네 편이라고 이렇게 옹호하고 뭐 돌을 던져보라 그러는데 앞에 있으면 던지겠습니다. 뭐 종교적인 문제가 되고 또 종교인들에 대한 말씀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또 패러디하면 그 신부는 정치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로까지 얼핏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걸 그 신부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정의구현사재단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시는 것들이 이것이 무슨 뭐 굉장히 억압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다른 사람들이 입을 뻥끗할 수 없을 때 그런 어떤 종교인들이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근에 어떤 정의구현사재단에 대해서는 외람되지만 정치구현사재단이다. 라는 그런 비판도 있다는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보는 돈 벌면 됩니다. 누가 돈 벌지 말라고 했나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범죄로 돈 벌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남들이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돈 벌면 안 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마치 무슨 돈 번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건 너무 과시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건 좀 우리 김종혜 선배님께서 좀 과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언제 이렇게 돈 번 사람을 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까? 아니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고 경제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가치이고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들 잘 살게 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활동의 영역에서 장을 만들어주는 게 민주당이지. 언제 이렇게 민주당이 돈 많은 사람을 죄인 취급을 했다. 그건 좀 과하셔서 그건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아마 정의사회구제단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가운데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방점을 둬서 이분이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무슨 위법한 가운데에서 돈 벌라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거고 국가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국가의 역할이 뭡니까? 부국강병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인 어떤 부를 창출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인데 거기에서 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징벌을 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봅니다. 짧게 반론을 드리면요. 그거죠. 그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북한에서 하듯이 때려잡아야 된다고 얘기한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신부님 말씀 맞아요. 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김남국 의원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을 싸고 도시냐고요. 그거는 그 위법한 행위를 감싸고 돈다는 그런 의혹을 사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선배님하고 뭐 논쟁을 하는 게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자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자본주의에서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부의 불평등이라든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양극화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로서 잡아야만 건전하게 자본주의가 틀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몇 가지 정정을 좀 할 게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일단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단체명을 불의구현사재단 혹은 정치구현사재단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의 의견
그리고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물론 지성용이라는 이 정의구현사재단 소속 신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그렇다고 정의구현사재단의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개인의 의견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다소 좀 저희가 맞습니다. 저는 절대로 정의구현 사재단 전체에 대해서 폄하를 하거나 네. 그렇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고요. 네. 단지 그렇게 하시면 자칫하면 그런 비판을 받으실 수 있다. 세간에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는 것들을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예, 네.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저희가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 비하한다든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가 한 장관 취임 1주년이었다고 하네요. 지지자들이 축하 꽃다발을 가득 보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 1년 전에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을 참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게 있었다고? 사실 법이 제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잖아요. 제가 국민들께 뭐 설명하거나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 있고 그거 외에도 뭐 많겠죠. 오히려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기본 업무는 국민과 또 국회를 설득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잘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운데 너무 제가 힘들었습니다. 네, 좀 둘러보시는 것도 스케치하다가 너무 자기적 아니에요? 감동 먹으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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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부 꽃바구니에는 이런 멘트도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21대 대통령은 한동훈이다. 이런 지지자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눈길을 끌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권세진 기자님, 근데 이렇게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열광하는 이유? 뭐 과거에도 사실 저 과천 정부청사 앞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도 그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도 그렇고 유독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사실 다른 장관들의 이름은 잘 모르는 분도 많은데 이분은 지금 뭐 팬클럽도 있고 사실 네. 그 포털에 그리고 법무부 유튜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구독자 갑자기 10만 넘었다는 얘기가 예, 들리던데. 이렇게 장관이 뭘 하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사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잘 알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좀 많은 시선을 끌고 있는 거는 있어요. 그 장점이라고 하면 비교적 지금 국무위원들 중에서 젊은 편이고 좀 이렇게 외모가 시선을 끄는 약간 스타일이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보수 지지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 꼰대 같지 않은 이미지 할 말은 하고 이런 거 틀린 건 틀렸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 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 이거는 조금 더 갔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분이 이제 좀 젊고 신선하고 할 말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 꽃다발에 다 실어서 보내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뭐 패션도 많이 이제 저기 받고 있고요. 네.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한 장관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쏠린 적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죠. 다른 장관들은 좀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때요? 다른 장관님들이 좀 분발하셔야죠. 왜냐하면 이제 역대 정부에서 항상 나왔던 말입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게 대통령실만 보이고 장관들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특히 이번 정부도 뭐 그 얘기가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유독 한동훈 장관은 다른 장관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일단 인지도에서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승부 장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 이름 나올 수 있는 장관이 뭐 이상민 장관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장관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이름을 아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근데 이상민 장관은 훨씬 뛰어넘는 뭐 인지도 면에서는 단연 톱이 아닐까 싶고 여러 가지 그 언행에서 화제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옷차림까지도 이제 화제가 되니까 말 그대로 스타 장관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치적 자산화를 할 거냐, 정말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이걸 잘 자기 자산으로 끌어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 공직자로서 기준을 세워야겠죠. 자, 이미 근데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시 이미 정치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이 나중에 할 일은 정치 아니면 변호사 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송파 벽으로 이사 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알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왜 송파예요? 딴 데도 아니고. 장관이면은 벌써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년에 총선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정치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법조계에서 변호사를 하거나 둘 초이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든가 변호사를 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고전 하나 인용해야 되겠어요. 한비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비자 책을 읽어보면 용과 이무기가, 용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고 이무기는 안개를 부리면서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새죠. 어떻게 보면요. 구름과 안개라는 게. 근데 구름이 흩어지고 안개가 흩어지면 뭐가 되냐면 지렁이나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기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정치 지망생이지만 하나하나 딛고 거기에 따라서 힘을 만들고 새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떤 장관의 어떻게 보면 부과된 것이죠.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반사체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이미지의 효과가 있는 건데, 어떤 정치적 검증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런 꽃길을 걸을 때, 우리 정치인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꽃길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 하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구름을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그 구름이 진정한 자기의 구름인지 새인지 안개인지, 이걸 스스로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검증이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미지가 한동훈 장관이 또 어떻게 보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지금 21대 대통령까지 저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입니까? 전임 대통령의 이미지를 지워야 자기 이미지로 가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실세로 비춰진 한동훈 장관이 그 이미지로 다음 정권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 정치를 한동훈 장관도 잘 보고, 그 꽃길만이 좋은 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뭐 반사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만들어준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장관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자신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뚜렷하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고, 지금의 한동훈 장관 뭐 화면에 저렇게 뒤에 꽃다발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저렇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뭐 김종인 전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정치인 아니면 변호사죠. 그 둘 중에 하나로 가실 것 같고, 그 총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저희로서 보면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무엇이 됐든, 그것이 뭐 현장에 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든 아니면은 무슨 비례대표, 박찬종 고문은 그런 말씀도 하대요. 비례대표 후순위로 가서 지원 유세를 다니는 게 오히려 선거에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던데, 다양한 방식이 뭐가 있겠죠. 그럼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테고, 어찌 됐든 간에 총선에 반드시 좀 아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선 전에 이렇게 여러 해석을 해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가보십시오 한번, 내년 총선. 모르는 겁니다. 가장 부담이 돼서 오히려 김용남 전 의원님이나 우리 김종혁 선배님께서 오히려 여기 논평하면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또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 내일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의 그 정치적 과정, 정당사를 보십시오. 가장 혜택 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됐던 경우가 다 정당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시점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많이 겪고 계시다 보니까 앞일을 누가 알아, 어떻게 변할 줄 알아, 이런 게 아주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한번 지켜보죠. 예, 뭐 오늘 기준으로는 어쨌든 한 장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내일 되고 또 총선 다가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박성준 의원의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관이 지금 참여연대랑 계속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 좀 보겠습니다. 자, 참여연대가 한동훈 장관 비판하며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는 또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다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또 참여연대가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직접 서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도 직접 참여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5년 외에도 모든 민정 정권의 경우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어떻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참여연대랑 계속 설전 벌이고 계신데 오늘 오전에 뭐 검사의 나라 이런 보고서 브리핑 있고 했던데 누구라도 자기 주장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권세진 기자님, 일단 그 장관이 시민단체와 이렇게 직접적인 설전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뭐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는 또 옹호하는 시각도 있는데 권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뭐 솔직한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법무부 장관의 소관도 아니고 이제 참여연대라는 곳이 그랬는데 이제 그냥 견디다 못해서 정말로 이제 본인이 작심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본 것도 있지만 이 참여연대나 뭐 시민단체 그리고 뭐 586 세력 이런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보수 정권이 고통을 받아온 것도 있고 그리고 참여연대가 그리고 특히 저런 것들 이제 박원순 미화 다큐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이렇게 생각을 본인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보수 정권이나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면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법무부 장관이 굳이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본인을 공격했으니까 나온 얘기인데 그리고 참여연대가 뭐 이제 다 100% 맞는 말만 한 것도 아닐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제 좀 좋은 면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 지금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호흡이 짧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누구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뭐 한동훈 장관 저도 이제 그 대부정부 질문하면서 이렇게 같이 저도 논쟁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물론 한 장관님이 이제 앞으로 정치하면 어떤 정치할지는 좀 보는데 우리나라 큰 정치인들은요 인내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들이 다 승리했더라고 보니까요. 그 가장 강력한 전사는 인내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한 장관 보면 별로 인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인내심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린 계속 때릴 테니까 맞는 사람이 계속 참아라 이렇게 들려요. 근데 이 참여연대와의 설전의 시작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참여연대가 소위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방식으로 퇴출되어야 할 장관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 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향도 문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들어본 장관이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제일 높은 장관이 퇴출돼야 될 대상에도 1등으로 오를 가능성이 뭐 방식에 따라서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로 뭐 마치 전 국민의 68%가 한동훈 장관을 당장 물러나야 될 장관인 것처럼 참여연대가 발표하면서 이 설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참여연대도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참여연대라는 단체 자체를 시민과 국민 전체와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참여연대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의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광주의 모습인데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윤석열 대통령과 5월의 어머니 임근단
김점래, 이근래, 김길자 등등 해서 15분의 5월 어머니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입장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잠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월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에서부터 입장해서 지금 현재 아직 걷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다 참석했고요. 민주당도 지도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잠시 뒤에 기념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 중간중간에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기념사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저희가 준비했던 주제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핫한 인물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람 첫 번째 인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바로 정유라 씨입니다. 정유라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받은 말이 공매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가격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왜 사는 사람이 없을까요, 권선희 기자님? 사실 이게 이 승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는 사람의 그것보다. 근데 뭐 짐작에 가시겠지만 2017년에 국내로 들어왔는데 네. 그 후로 이제 훈련을 하지 못했던 거죠. 승마용 말인데. 그리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근데 나이도 먹었겠지요. 훈련을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뭐 나이로서도 이제 말이 보통 한 25에서 30살까지 사는데 그 중에 이제 경기용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라우싱이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공매로 나와도 그렇게 그 가격보다는 당연히 떨어졌을 건데 그래도 좀 살 사람이 없다. 지금의 이 말은 대회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말이 아니라 연습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7억 정도의 구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4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구매를 하더라도 실전에 나가서 말을 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아마 구매자들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과거 정유라 씨가 네덜란드에서 귀국하면서 삼성 특혜 지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삼성 스마트 특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본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럼 과거에 본인이 돈도 실력이다라고 발언. 그땐 참 어리고 너무 돈으로만 말을 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벌써 6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그 사건 이후에 사실 대기업의 승마협회 지원이 좀 사실상 끊기면서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야 하는 대표 선수들이 자비로 말 수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신문 보시죠. 승마협회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려면 1인당 1억 원씩을 부담해라. 왜냐하면 말을 수송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댈 만한 지금 자금이 없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기업체의 협조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자비로 무려 1억 원씩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정유라 씨의 어떤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1억씩이나 내고 대회를 나갈 만한 선수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문화 스포츠에 네. 대한 그런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그 선수들을 육성을 하고 그래서 또 선수들이 그 해외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림으로 해서 국격도 높이고 국가에 대한 명예도 높이고 또 네. 국민들에게 기쁨도 주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정유라 씨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악마화됐잖아요. 기업들이 그런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죄악시되거나 그것 자체가 무슨 막후에 뭔가의 특혜를 받기 위한 무슨 공작이다라는 식의 그런 분위기와 뉘앙스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업들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저는 대기업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없는 돈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수익금의 일부를 그런 스포츠 문화 융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좀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을 악마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요. 자, 경북 구미시가 사곡역이라는 곳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역명을 개정하겠다라고 나서서 좀 시끌시끌한 것 같더라고요. 권세진 기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정치인 이름을, 정치인이라든가 유명인 이름을 역이나 그런 뭐 교통기관 이런 데 넣는 사례가 외국에서는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예, 특히 정치인은 만약에 이것을 이제 허가를 하게 되면은 네? 그 다른 전직 대통령들 뭐 노무현 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자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구미시의 입장도 그 박정희 생가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고, 그게 또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라든가 그런 팬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 그 상대 진영에서 좀 비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통령들 역도 우후죽순 그런 기준이 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던데,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윤상현 의원은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은 사실 그런 예가 엄청 많죠. 우리가 뉴욕을 가게 되면 들어가는 공항이 그게 존 F 케네디 공항 아닙니까? 네. 뭐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 이름 딴 공항 뭐 아니면 도로, 역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사실은 역대 대통령을 포함해서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 박한 것도 사실 같아요. 그리고 항상 찬반이 나뉘다 보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박정희 역이 아니고 박정희 생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집이 있는 가장 가까운 역이니까 우리가 강남 사거리에 붙어 있는 전철역은 강남역이 되는 거고, 네. 종로 3가 거기 사거리에 있으면 종로 3가역이 되는 것처럼 박정희 생가역도 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색하죠. 우리나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성을 갖고, 사곡역은 아마 그 사곡의 지역의 역사성을 갖고 사곡역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어떤 정체성과 역사의 흐름을 인정한 그 지명을 쓰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정권 18년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를 하고 근대화에 우리가 그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고 하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그 모멘텀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공과 가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역으로 이제 이름을 치환해 버리면 공과 과의 역사적인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이름은 지역적 고유의 이름을 써주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하면은 역사적 평가라든가 그 산업화에 잘했다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민주화의 어떤 여러 가지 역효과에 대한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명하면서 기념관도 만들고 그걸 기리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지명까지 했을 경우에 저는 오히려 얻는 것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예인들의 이름을 딴 길이나 뭐 지역명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의 이름을 딴 지역명은 없는 것 같고, 아직도 좀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세 번째 인물은 바로 트리도 캐나다 총리입니다. 자, 어제 트리도 총리가 국회에 갔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This year marks 6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our countries. One got the completion of the cycle, the beginning of another. It is a moment of renewal. It gives us a chance to look to the future. 자, 트루도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환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캐나다 수교가 지금 60주년을 맞았는데 그 기념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환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뭐 나름 열심히 좀 준비했다라고 평가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외국 정상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주로 자기의 모국어로 연설을 하더라도 거의 끝부분에는 그 방문국의 언어를 섞어서 한마디씩 하는 경우가 많죠. 오바마 대통령도 방한을 했을 때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만 맨 끝부분에는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줬었는데 트리도 총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 이번에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환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 준비가 잘 된 정상의 연설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사진을 찍으면서도 아주 배려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시죠. 자, 아무래도 트리도 총리가 키가 크고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다소 좀 작은 그런 상황이어서 얼굴을 맞추기 위해서 어깨선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트리도 총리가 다리를 이렇게 쩍 벌려준 겁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키를 좀 맞추는 저 모습도 화제가 되어서 상당히 매너 있다, 배려심이 깊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멋쟁이 정치인이잖아요. 트리도는 그 캐나다 내에서 뭐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인데 좀 아쉬운. 그리고 저는 또 저게 G7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캐나다가.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G8이라는 것이 진입이 가능하다면 그 G7에 있는 국가들하고 다 이렇게 좋게 그 정상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놓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남을 배려해 주면서 하는 위트 있는 모습 참 보기 좋은데 또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저러면 또 우리나라 대통령에서는 왜 쩍벌남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비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들고 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많이 이석을 했다고 그래요. 저희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는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때는 꽉 채워서 박수를 쳐주고 그 환호를 했는데 우리나라 의원들이 그 60년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외국의 정상이 왔는데 좀 더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이석하지 않고 박수를 쳐줬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준 의원님.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자리에 있었고요. 국민의힘 당대표 참석했었나요? 나 그거 내가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팩트 체크 한번 해주세요. TV조선에서 한번 조사해서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뭐 다른 행사로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 한번 TV조선에 그런 뉴스를 저는 전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그 트리도 총리가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 걸 쭉 봤어요. 보고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71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2015년에 아마 총리에 취임해서 이렇게 거의 한 8년째 이렇게 총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유명한 총리이지 않았습니까? 캐나다의 역사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긴 총리였는데 한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총리할 때 그 캐나다 주한 대사관을 이제 그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총리의 아들이었는데 그 대사관에 일했던 그 대사의 아들하고 지금 그 당시에도 친했는데 알고 지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캐나다의 정치관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캐나다의 관계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한 사례를 들으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비전도 좀 얘기하더라고요. 기후 변화라든가 전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한국의 어떤 그 한 캐나다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트리도 총리가 그래도 이제 세계의 어떤 선망, 우리가 얘기하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국가라고 하는 외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멋진 총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악수했습니다. 악수하면서 제가 영어로 했죠. 저도 한마디 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더풀 어드레스.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다음 순서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놓치기 아까운 뉴스 첫 번째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이해서 공개된 뒷얘기가 있습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음악회 모습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개방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음악회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뒷얘기를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된 지 이제 오늘로 꼭 1년입니다. 원래 이 공간은 국민들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물러가고 당연히 국민들께서 쓰시는 겁니다. 정부 출범 1주년과 청와대 개방 1주년을 함께 이렇게 자리해서 또 음악회를 갖게 된 것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 1년을 기념했던 저 영상이 기억나는데요. 1주년 맞이해서 이제 뒷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인데 청와대 관저 집기류가 안 남아서 내부 공개 계획을 접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지금 창문 너머로 내부를 볼 수 있긴 한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금에서야 공개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얘기를 따르면 가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창 관람으로 개방 수위를 낮췄다. 그래서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뒷얘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 그렇다면 그 집기류는 다 어디에 갔을까? 혹시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어떤 리스트의 목록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런 것 또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입니다. 자, 권세진 기자님 어떻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사실 관저 내부를 이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대로 네. 있었으면 근데 이제 횡하니까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방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낡아서 이것을 그냥 두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것을 뭐 쓰던 것을 지금 대통령이 다시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고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보여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낡은 것들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용산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기록물을 이제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남겨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없었던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 뭐 사실 대통령 기록물은 여태까지 뭐 강아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확실하게 좀 그 규정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규정을 좀 더 좀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직도 좀 이런 얘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솔직히 누가 가져갔다거나 아니면 뭐 폐기를 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남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역대 대통령이 사용했던 가구나 이런 거를 다 보관을 합니다. 그래갖고 새로 대통령이 뽑히게 되면 그 뽑힌 대통령이 나는 어느 대통령이 사용했던 책상을 쓰겠다. 뭐 이렇게 고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관되어 있던 책상 중에 역대 어느 대통령이 사용했던 책상, 뭐 가구 이런 게 그 직무실이나 아니면 그쪽에 그 관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게 관리 대장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돈으로 산 집기들이 아니고 국가 예산으로 마련했던 그 물품인데 그렇다면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죠. 정말 너무 낡고 오래돼서 못 쓰게 된다고 하면 관리 대장상 이거를 언제 어떻게 폐기를 했는지 처분을 했는지가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관리 대장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관저에 사용하던 물품 같은 게 뭐 행방을 알 수 없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것이죠.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놓치기 아까운 뉴스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신문으로 소개를 해드리죠. 신문 보시죠. 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28일 만에 나타났다. 그리고 정찰 위성을 시찰했다. G7 앞에 관심 끌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딸 김주애와 함께 현지 지도에 나섰는데 정당 방위권 더 공세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 정찰 위성 시찰 소식보다 더 눈길을 끈 장면 바로 김정은 위원장 손목에서 포착된 검은색 반점이었습니다. 저 점이 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점이 왜 생겼을까? 혹시 건강에 이상설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점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반적 시술 위치와는 좀 다르다. 그러나 정부는 확인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검은 반점이 포착된 것, 건강에 이상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김종혁 위원께서는 저 검은 반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뭐 그걸 제가 의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데 저기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과도하게 저희가 그냥 저런 게 있더라라고 그 보도하는 건 상관없는데 저희 평론가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답으려고 하시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아니 이제 10살짜리 딸을 왜 저렇게 저런데 계속 끌고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저러고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전 세계에 어떤 독재자, 여러 독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독재자들도 자기 딸까지 저렇게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쏘는 현장이라든가 무슨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 이게 무슨 왕조 시대 몰라. 아마 조선 시대에는 그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자를 데리고 왕이 이제 그런 데를 행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21세기에 저러고 있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의 실체가 뭘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사실은 이제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뭐 건강 이상설은 끊임없이 제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화제가 됐던 경우도 많은데 이제 저도 보면 점이 생겨요 이렇게 그 점 하나 가지고 건강 이상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확대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아까 뭐 김종인 의원이 딸 이제 동반해서 여러 군사 행사장도 오는 것을 보고 과연 저런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보 위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제 어쨌든 한미 관계를 통해서 한미일 관계에서 군사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에 대해서 결국에는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을 좀 일관되게 가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특히 다시 한번 핵 실험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상당히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성준 의원님은 이제 반점이 생길 만한 연세가 되셨는데 북한의 김정은은 아직 그럴 만한 나이는 아니죠. 근데 공교롭게 그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사진에 여기 보면 이제 반점이 보입니다만 이 담배를 여전히 피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그 생활 습관 자체가 건강 이상설이 항상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갑니다. 자, 오늘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치권도 5.18 기념식에 총출동했는데요.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 모두 호남 민심 잡기의 총력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전원 참석을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김재원 전 최고위원으로 봐야 되나요? 현재도 최고위원이긴 하죠. 1년 당원권 정지를 먹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떤 망언 때문에 지금 이런 다 찾아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 작년에도 저희는 대통령도 가셨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요. 그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의원들 다 참석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이 왔고요. 당협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그 당협위원장들에게도 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6시 40분인가에 그 서울역에 집결해서 당협위원장들은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저희 지역에서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따로 또 5.18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추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못 내려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저러는 것은 이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 국가적으로 정의가 끝난 거 아닙니까? 일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지만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더 이상 이거
민주화 공원도 만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 차원에서 뭐 당연히 이제 대통령도 가셔서 추념식에도 참석할 수 있는 거고 말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오늘 이제 그 김재원 의원으로 인해서 논란이 좀 되고 그랬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 저희가 방송 중에 윤 대통령의 어떤 기념사를 다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좀 들어보시죠. 자, 그리고 민주당도 지도부를 포함해서 많이들 내려갔는데 박성주 의원도 내려가셔야 됩니까 이따가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오늘 뭐 TV조선에 꼭 방송 출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 5.18까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그 방송하고 중간에 나가서 여기 광화문 쪽에서 5.18 행사를 하거든요. 이제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꼭 방송 끝날 때까지 있어달라고 해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지금 저희 이제 5.18 정신과 관련된 지금 헌법 수록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서 전문 수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해서 같이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5.18 정신에 대한 헌법 전문 수록을 양당이 다 얘기를 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가야만 되는 것이지 저는 조금 이 5.18 정신을 오히려 이건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정치적인 뭐 이용이다 이런 식으로 좀 대통령실에서 논평한 걸 보고 5.18 정신을 정말 갖고 있는 건가?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대통령께서 자유와 인권을 얘기하는데 5.18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군부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짓밟았던 그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자유와 인권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이 입장을 하시면서 저 광주 아마 비가 좀 내리고 있는 모양이죠. 그 대통령이 입장을 하시면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뒤에 쫙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5.18 아마 희생자의 유가족들이나 뭐 그런 5.18 어머니들이라고 얘기하는데 5월의 어머니들. 5월 어머니회 이런 분들 15분하고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르르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몰려와서 뭐 무더기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의전을 위해서 옆으로 피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가면서 참배를 하러 가는 모습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주빈 연대에 올라서고 있고요. 아마 한 7분 가량 기념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마이크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존경하는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입니다. 그리고 5월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됩니다.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5월의 어머니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5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 경제 번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5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 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를 했습니다. 5월의 정신은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강조를 많이 했죠.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용기에 깊이 감사한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5월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오늘 기념사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